자, 이번 시간은 민법 총책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무효인 법률행위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시게 될 텐데, 우리가 이제 무효인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이 소위 절대적 무효라는 개념이 있고요. 소위 상대적 무효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의 제3자라고 하는 것도 보호받을 수 없는 무효를 절대적 무효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이에 대응해서 이 내막을 모르고 새로운 법률 관계를 맺은 선의 제3자가 보호되는 무효를 상대적 무효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절대적 무효 중에는 기본적으로 강행규정 위반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이 강행규정 얘기는 사실은 이제 민법에서는 임의규정이라는 개념과 대응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규정한 내용 중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을 강행규정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이에 대응해서 임의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특약을 맺게 되면, 법과 다른 내용의 특약을 맺게 되면 그 특약을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것을 임의규정이라고 불러요. 자, 그렇다 치고 행정법규 중에서 이제 또 금지되는 행위가 있는데, 효력규정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단속규정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이제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의 관계를 따지게 되는데, 자, 법률행위라는 게 무효가 되게 되면 아무런 법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절대적 무효라고 하는 거, 효력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무효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지문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허가 구역 안에서의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거, 요거 무조건 무효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해서 일반적인 허가구역 아닌 지역에서의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로 해석을 하게 될 것이고요, 허가구역 내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로 보게 된다. 30회 때 허가구역 내 중간 생략 등기라는 것이 하나의 출제 포인트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중간 생략 등기라는 건 이런 논리 구조죠.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X 부동산을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을이 등기 넘겨받기 전에 병한테 또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등기는 갑에서 병으로 넘어가는 이런 형태의 경우를 가리켜서 중간 생략 등기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이게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경우에 문제가 되게 되면 무효, 그 다음에 허가구역 아닌 지역에서는 유효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문 한 번 요 근래 구성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관할 관청에 허가 없는 기본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재단법인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재단법인에서 그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기본 재산이라는 개념과 처분 가능한 재산 두 가지 의미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처분할 수 없게 되어 있고요. 이 장관 허가 받아야 되거든요. 장관 허가 없이 바로 기본 재산을 처분을 하게 되면 이건 무효. 근데 큰 이슈는 안 되고요. 일단 허가구역 내 중간 생략 등기, 요건 무효 이렇게 하나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가구역 아닌 지역에서 중간 생략 등기는 요건 유효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법이랑 주택법이라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게, 자, 주택법상 전매 금지 규정에 위반한 주택의 매매 행위, 요거 이제 3년 3천 등 처벌을 받는 건 별개의 문제로 이 매매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가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중간 생략 등기라든가 또는 주택법상 전매 금지 규정에 위반한 주택 전매에 대해서 유효로 다루는 취지는, 자, 내가 아파트를 샀는데요, 한 20년 된 아파트입니다. 근데 20년 전에 이게 불법적인 전매가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거래 질서의 안정 문제 때문에 허가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중간 생략 등기 요거 유효, 그 다음에 이제 주택법상 전매 금지 규정에 위반한 전매행위도 유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법 가서 하나 기억할 것이 직접 거래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법을 보게 되면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갑니다. 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해서는 안 된다 하면 이제 매무초, 직상증투, 시단 이런 식으로 가면서 직상증투에 해당에 대해서 3년 3천의 처벌 등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행정 형벌을 받는 건 별개의 문제로 최소한 이 계약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자, 개업 공인중개사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한다 하십시다. 이 사람이 을이라는 중개 의뢰인이라는 사람이 X 부동산을 처분해 달라라고 이렇게 중개를 의뢰하니까 자기가 덜컥 사버렸다 걸리게 되면 직접 거래 위반에 걸려서 3년 3천의 처벌을 받는 건 별개의 문제로 이 부동산 자체는 누구한테? 갑에게
귀속이 되게 된다. 그래서 세 가지 이슈, 허가구역 외 지역에서의 중간 생략 등기, 요거 어디서 나중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관련해서 공부를 하시게 될 테고요. 그다음에 공법에서 공부하는 주택법상 전매 금지 규정에 위반한 전명의도 유효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다음에 공인중개사법에서 직접거래 금지 규정에 위반한 직접거래도 일단 유효한 것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법률행위를 가지고 문제를 구성할 때 무효, 유효, 또 취소라고 하는 것들을 다져먹게 될 텐데, 자, 요건 이제 유효한 법률행위에서 세 가지 지적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같이 검토할 게, 자, 반사회적 법률행위에서 민법 103조에서 다루고 있는 거. 요것도 이제 소위 절대적 무효의 한 예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요즘에 조금 출제 빈도가 떨어지긴 한데, 전통적으로 거의 2년 내지 1년에 한 번씩 나왔던 주제가 허가구역자 반사회적 법률행위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첩계약 관련한 부분은 모두 무효로 보게 됩니다. 근데 지문 중에서 자신의 부정행위를 용서하는 대가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라는 이런 제한을 붙인 약정, 이것은 이제 유효한 것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얼핏 보면 첩계약 관련한 개념으로 보여지는데, 이 판례, 비교 판례에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됐던 사례. 두 번째, 범죄 행위와 관련된 각종의 약정. 자, 도박 채무를 변제한다든가 보험 사기라든가 허위 진술, 이렇게 약정을 했던 것은 이제 급부 지급 전이면 지급할 필요가 없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바로 비교할 것이 범죄 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서 임치하는 행위라고 하는 거. 요건 이제 소위 유효한 것으로 보게 되죠. 그래서 비자금 자체는 불법이 되겠지만 임치, 맡겨두는 행위는 유효한 것이니까 이게 이제 임치하고 있던 사람은 나중에 목적물을 반환해야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근데 비자금이라는 표현, 범죄 행위 이런 표현 나오게 되면 얼핏 보면 103조 위반, 무효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에 잘 내지 않는 지문인데, 변호사 아닌 자의 민사소송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이라고 하는 거, 요것은 무효로 해석을 해요. 이 사무장이라고 그러죠. 사무장이 소송에 승소하면 얼마를 다오라고 했던 이런 약정, 그런 것은 무효이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한다 할지라도 이 사무장한테 그 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다만 변호사의 민사소송에서의 성공 보수약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유효한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되죠. 뭐 그게 그거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판례에서 이슈가 됐던 사안. 그 다음에 이제 강박이라는 개념과 관련되는 것인데요. 자, 이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그러한 증행에는 언제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게 됩니다. 근데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 이건 나중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고요. 무효는 아니다. 해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 유효하게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취소, 이렇게 강박을 당한 사람이 취소권 행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된다라고 해서, 요건 이제 103조의 문제는 걸리지 않는데, 자, 소위 이름하여 지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이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이중매매가 사례형 문제로 항상 구성이 되고요. 7년 동안 5문제가 구성이 됐습니다.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X 부동산을 을과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계약법에서 논의하고 물권법에서 논의하겠지만은 이 을이라는 사람하고 갑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으면 갑은 이 등기를 을한테 넘겨줄 의무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등기 안 넘겨주고요. 이 상태에서 자, 제3자 병과 또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제2 매매 계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권법에 따르게 되면은 이런 식이죠. 법률 행위, 매매와 같은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먼저 등기 넘겨받은 사람이 다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봐야 되는데, 만약에 병이라는 사람이 적극 가담을 했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은, 즉 지금 갑이 을한테 팔았다는 사실을 알면서 나에게 팔아라 라고
바람을 넣은 케이스다. 적극 가담이라는 것이 키워드가 될 텐데 이때는 이 두 번째 매매계약 병이 등기를 넘겨받았다라고 할지라도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왜? 이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설령 등기가 넘어가도 어떤 법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이라는 개념이 있게 돼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전에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소속 공인중개사 간에 고용계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을 하면서 이런 특약을 넣어요. 뭐라고? 만약에 이 중개업소에서 나가서 금방 2km 2년 내에 중개업하게 되면 뭐 1억 원의 손해배상을 하기로 한다. 이런 식의 특약을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거죠. 이 소속 공인중개사한테 뭐 이제 월 1,000만 원씩 줬다. 그러면 이제 별개의 문제인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100만 원, 200만 원 준 상태에서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런 특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효이기 때문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나가서 2년 내에 2km 이내에서 중개업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자체는 무효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이제 무효에 해당돼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정도가 주로 나왔던 주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제 집행 면탈 목적의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요건 뒤에서 공부하게 되려 통정 허위 표시의 문제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무효는 무효예요. 그러나 민법 103조 위반의 무효는 아니다. 그래서 민법 103조 위반의 무효가 되게 되면 선의 제3자라고 하는 사람 뒤에서 선의 제3자도 전혀 보호를 받을 수 없고요. 이런 통정 허위 표시에 해당되게 되면 이때는 선의 제3자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가볼까요? 자, 갑소유의 X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계약 서로 짜고서 실제로는 매매가 없는 상태인데 자, 강제집행 면탈 등의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을 한다던가 또는 을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럼 이건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실제 매매나 저당권 설정 계약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 무효라고 하는 것은 선의 제3자 보호받는 무효라고 해서 만약에 이 내막을 전혀 모르는 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또 저당권을 취득했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병은 소유권을 또는 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서로 허위의 통정 허위 표시라는 부분에서 이런 상대적 무효. 그래서 문제 구성할 때 이제 통정 허위 표시 얘기를 자꾸 여기다가 갖다 붙여요. 다음 중 반세적 법률행위 민법 103조 위반인 걸 고르시오 아닌 걸 고르시오 이런 식의 문제 구성할 때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될 것이고요. 자,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한 매매 대금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이게 이제 소위 이름하여 다운계약서 사건이 되게 됩니다. 그냥 유효입니다. 다운계약서라는 것도 어떻다 걸리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 건 별개의 문제로 이 자체는 어떻다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그래서 쭉 보다 보면은 이게 얼핏 103조 위반 이런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과거 시험 문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효 얘기 하고요. 자, 103조 위반인 거 아닌 거 다시 이제 검토하게 되면 일단은 단속 규정 얘기 세 가지 가셔야 돼. 땅 거래하는 거, 허가구역 외 지역에서의 중간 생략 등기 유효한 것으로 본다. 집이라고 해서 주택법상 전매 금지 규정이 위반한 주택의 전매이 유효한 것으로 보게 된다. 그 다음에 기업 공인중개사의 직접 거래라는 것도 유효한 것으로 보게 된다라고 할 것. 그 외에 자, 반사회적 법률행위 파트는 유효 무효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설령 무효라고 할지라도 반세적 법률행위 민법 103조 위반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를 가지고 쟁점을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게, 자, 반세적 법률 행위 관련해서 이중 매매, 적극 가담이라는 주제 해서, 자, 다시 갑시다. 사안 되게 간단해요. 자, 갑소유의 X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1 매매 계약이에요. 근데 갑이 을한테 등기를 넘겨주기 전에 병이라는 사람이 적극 가담을 해서 병이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이름하여 반사회적 법률 행위, 무효이기 때문에 설령 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등기를 넘겨받았다라고 한들 이때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제2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돼서 무효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병한테 병이 적극 가담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갑을병청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았다. 그러면 이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의 무효는 선의 제3자 도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정이라고 하는 사람 설령 이 내막을 몰랐다. 우리가 이제 민법에서 모르는 것을 선이, 아는 것을 악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설령 선이일지라도 이 정이라는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두 개로 가는 거야. 제2 매매계약은 뭐가 되고 무효가 되게 될 것이다. 한편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정선의 제3자는 어떻다?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응용 들어가면 이런 거 나옵니다. 자, 이게 이제 대리 얘기까지 알아야 되는데 갑의 대리인 A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 갑의 배명에 적극 가담해서 이제 병을 본인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이 스스로 적극 가담을 했던 A라는 사람이 적극 가담을 했던 간에 역시 이 매매 계약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그래서 세 가지 이슈로 출제가 돼요.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을 때 무효가 될 테고 본인이 직접 적극 가담해도 무효가 되게 될 것이고 선의 제3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문제가 겁나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2 매매계약은 그냥 무조건 뭐라고요? 무효 이렇게 갑니다. 틀린 걸 고르시오. 제2 매매계약이 유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들 틀린 표현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의 제3자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선의 제3자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고요. 사연이 어찌 됐든 간에 적극 가담이라는 말만 나오게 되면 이때는 바로 제2 매매계약의 매수인이라는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게 지금 7년 동안 5번이나 나온다니까요. 겁나 도배해버리는 문제야. 그래서 다시 유효임을 주장할지라 틀렸다고요? 무효 이렇게 가겠다. 누가 됐든 간에 제2 매매계약이 유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럼 틀린 편. 항상 이 문제는 틀린 걸 고르시오.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는데 제2 매매계약은 무효가 되게 된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선의 제3자라고 하는 사람도 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논의를 삼게 됩니다. 아주 많이 나왔던 주제. 자, 그다음에 이제 절대적 무효 중에서 하나 기억하실 것이 뭐가 있냐면 불공정한 법률 행위라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평가에 따라서 민법 103조의 예시좀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요. 일단 얘는 팔려고 사려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기본적인 맥락, 단의 정의만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검토해 볼 것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사자가 공박, 형편이 곤궁한 상태를 공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현적의 균형을 잃은 법률행위를 우리가 불공정한 법률행위, 소위 절대적 무효, 민법 104조 위반으로 걸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무경험 플러스 현전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이름하여 바로 불공정한 법률행위, 그 다음에 경솔 플러스 현전 하게 균형을 잃은 법률행위도 이것도 민법 104조 위반 무효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살을 붙일 게 공박에서 두 가지 키워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공박이라고 하는 것은 형편이 곤궁하다 이런 의미가 될 텐데 심리적 원인에 의한 공박도 이 공박의 범주에 포함이 되게 된다. 그래서 남들 보기에 멀쩡해 보이는데 이래저래 그 사람 개인적인 심리적 특성 때문에 공박을 느껴서 급하게 물건을 팔았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것도 싸게 팔았다고 전제가 됐으면 경우에 따라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대리행위라는 것이 있게 되는데 대리행위에 있어서 공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 데서 심리적 원인하고요. 본인이라고 하는 게 키워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볼까요? 갑소유의 X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는데 대리인이 A라는 사람이 대리인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A라는 사람은 매도인란에다가 갑의 대리인 A라고 표시를 하고요. 매수인란에다가 을이라고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 그 법적 효력은 갑과 을 사이에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지금 대리 행위에 의해서 물건을 파는데 시가가 1억짜리 물건인데 급하게 5천만 원에 팔았다라고 했을 때 이때 경우의 수가 뭐라고요? 이 공박 형편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기준으로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 그래서 본인이 당장 돈이 급해, 카드도 낚이고 등등등 그래서 5천만 원에 팔았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나중에 불공정한 법률 행위를 이유로 해서 무효를 주장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논리 구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례도 안 나오고요. 그냥 지문 그대로 구성을 합니다. 두 번째, 바로 무경험 플러스 현전 불균형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무경험은 일반적인 거래 경험의 부족을 얘기한다. 한편 대리 행위에 있어서 소위 불공정한 법률 행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서 더 무경험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해서 이렇게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러니까 경솔은 따져 물을 필요가 없겠고요. 현전 불균형이라고 하는 거. 자, 현전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주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당시에 객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 해서 이런 경우 있다 하십시다. 지금 어떤 부동산, 이 부동산을 1억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20년 지난 상태에서 한 20억 됐네. 그러니까 무효인 법률 행위, 지금 불공정한 법률 행위를 주장하면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해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객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 그럼 이제 정리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요. 이게 이제 이 용어의 정의를 가지고 대부분 출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 크게 이제 우리 시험용으로 이슈가 되는 것은 바로 공박 플러스 현전 불균형, 무경험 플러스 현전 불균형.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고요. 자, 공박이라는 것은 심리적 원인에 의한 공박도 포함하고, 만약에 대리 행위가 이루어져서 소위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주장을 하고자 할 때는 본인의 공박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 한편 무경험 플러스 현전 불균형이라고 하는 거, 자, 요건 이제 일반적인 거래 경험의 부족을 의미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슈가 되는 게 대리인을 기준으로 무경험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그 외 현전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행위 당시, 즉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자, 그것도 객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현전 불균형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된다. 요 정도의 내용에서 뒤에 내용들이 이제 하나 둘 살을 좀 붙이긴 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다른 영역과 다르게 판례고 뭐가 없어요. 그냥 사례도 없고 그냥 용어의 정의를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뒤에 얘기는 이제 흘려서 들으시면 돼. 계속 반복하실 주제이니까 우리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와 마찬가지로 불공정한 법률 행위라는 것도 소위 절대적 무효라고 하는 것을 라고 판단합니다. 절대적 무효라는 것은 이 뒤에 을과 새로운 법률 관계를 맺은 사람이 설령 내막을 모르는 선이라고 할지라도 전혀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을 가리켜서 절대적 무효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의 제3자에 대해서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 선의 제3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는 뒤에 있는 사람이 내막을 모르고 샀다 할지라도 만약에 무효임이 입증이 되게 되면 뒤에 있는 사람은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절대적 무효의 의미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추인 얘기할 때 설명드릴 주제인데,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더라도 자, 이 유효가 되지 않는 것을 얘기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환의 법리 중요치 않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출제 이슈, 지금 적용 배제라고 해서 무상계약에 있어서는 증여라든가 기부 같은 무상계약에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개념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경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경매에서 물건을 쉽게 좀 싸게 시가 1억짜리 물건을 매수인이 한 3천만 원의 낙찰을 받았다라고 해서 이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니까 무효, 이런 것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외우겠습니다. 외워야 돼. 지금 외워야 돼. 지금. 자, 그래서 다시 공박 플러스 현전 불균형이라고 하는 거, 무경험 플러스 현전 불균형이라고 하는 거. 공박의 정의, 자, 심리적 원인 가능하고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무경험, 일반적인 거래 경험의 부족을 얘기하고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현전 불균형의 기준점, 계약 체결 당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객관적 가치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된다. 한편 이런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관한 이런 법리는 일반적인 거래 과정 사항에서 폭리를 취하는 사람을 제어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다 보니까 바로 일반적인 거래가 아닌 바로 무상계약이라든가 경매에 있어서는 소위 불공정한 법률 행위라는 개념 자체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얘는 이제 한 2년에 한 번씩 출제가 되는데 이거 외우셔야 돼요. 외워서 기계적으로 접근하실 주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절대적 무효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효력 규정에 위반한
법률 행위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자, 반사회적 법률 행위 당연히 무효가 되게 된다. 그리고 불공정한 법률 행위 무효가 되게 된다. 여기까지를 묶어서 소위 절대적 무효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절대적 무효가 되면 선의 제3자라는 사람도 전혀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지금 절대적 무효, 불공정한 법률 행위 보셨고요. 이제 상대적 무효라는 개념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허위의 금지당권 설정 행위라고 해서 통정 허위 표시라고 하는 게 민법 108조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지금 이제 효력 규정 위반한 법률 행위, 그 다음에 민법 103조 위반, 104조 위반, 이것들 절대적 무효라고 했었고요. 이에 대응해서 통정 허위 표시와 비진의 의사 표시 중에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요것도 어떻다? 무효는 무효인데 다만 선의의 제3자라고 하는 것은 보호받을 수 있는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먼저 통정 허위 표시, 서로 짜고 하는 의사표시. 다시 갑시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물권법 파트를 공부하다 보면 법률행위, 계약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해야죠. 다 효력이 발생한다. 근데 그 등기라고 하는 것이 실체관계와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소위 무효의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통정허위 표시, 상대방과 서로 짜고 한 통정형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출제 이슈가요. 자,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라고 하는 것은 선의 제3자는 어떻다? 보호를 받게 된다. 선의 제3자는 보호를 받게 된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야.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서로 짜고서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실제는 매매가 없어요. 그리고 서로 짜고서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된다. 예, 서로 짜고서라는 전제가 쌓이게 되면 을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을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상황을 악용을 해서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까지 넘겨주게 된다. 그래서 병을 우리가 선의 제3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병이라는 선의 제3자는 보호를 받습니다. 나중에 무효임이 판명되더라도 최소한 병은 계속해서 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갑은 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최소한 병은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이게 통정 허위 표시의 무효는 선의 제3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즉 선의 제3자는 보호를 받게 된다. 근데 이제 이 파트에서 출제 이슈가 되는 것은 선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시면 돼요. 본인과 소유자, 본인과 제3자는 선의 제3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자, 내용을 보니까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 대리인의 통정 허위 표시에 있어서 본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A라는 사람이 X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A의 대리인이라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을 악용을 해서 병과 짜고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넘겨줘 버린 사안이다 라고 했을 때 이때 을이죠. 을이라는 사람은 어떻다? 통정 허위 표시니까 이때는 일단 무효가 돼야 될 것인데 을이 이걸 재빠르게 얻었다 또 팔아버렸다. 그럼 뒤에 있는 애는 보호를 받을 거예요. 하지만 이 제3자, 이 대리 행위에 있어서 A라고 하는 사람, 본인이라는 사람은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 그래서 A라는 사람은 자신의 재산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 해서 선의 제3자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는 것이 통정 허위 표시인데 본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다? 선의 제3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A는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나중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걸 공부하십니다. 그래서 계약법 파트에서 공부할 주제인데요. 갑이라는 사람이 매도인이 될 테고 을이라는 사람이 매수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매매 대금을 병이라는 제3자 또는 수익자에게 주기로 하는 계약, 이런 걸 우리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갑과 을 두 사람이 서로 짜고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했을 때 무효되겠고요. 그러면 원래 이 병이라는 사람, 이게 유효가 되게 되면 수익의 의사표시라고 해서 내가 그 매매대금을 받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병은 을에게 대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게 무효가 돼버렸을 때 이 사람이 보호를 받을 거냐? 보호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얘기인데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시면 돼. 본인과 제3자, 본인과 또는 수익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선의 제3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통정 허위 표시의 첫 번째 출제 이슈. 다시 갑시다. 통정 허위 표시는 소위 상대적 무효라고 해서 선의 제3자 당연히 보호받는 무효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범주에 본인과 수익자, 본인과 제3자라고 하는 것은 선의 제3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이슈. 두 번째요. 가볼까요? 자, 채권자 A의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갑은 자기 소유 아파트를 을과 통정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 명의로 맞춰주게 됩니다. 이걸 이제 소유권 이전기를 격려하였다라고 해서, 자, 옛날에 등기법에서는요, 등기를 마치는 것을 격려라는 표현을 썼었고, 현행에는 보통 등기를 마친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제 판례이다 보니까 옛날 용어를 그대로 쓰는 거야. 자, 그래서 이슈가 되게 되는 게, 자, 이때 을이라는 사람이 선의의, 자, 병에게 소유권을 이전했다. 그럼 병은 보호를 받게 되기 때문에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자, 가볼까요? 자, 지금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X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갑한테 도움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 A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 등을 통해서 이 자신의 채권을 회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부동산 뺏기니까 갑이 을과 서로 짜고서 야야, 네 이름으로 우선 등기만 해놔라 라고 이렇게 넘겨버리게 됩니다. 그럼 이것은 통정허위 표시이기 때문에 을이라는 사람이 설령 등기를 가지고 있어도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래서 여전히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야 된다? 갑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이 내막을 전혀 모르는, 자기가 갑으로부터 통정, 짜고서 등기를 넘겨받았던 사실을 모르고 있는 병이라는 선이라는 이 사람이 을로부터 등기를 넘겨받으면 어떻다? 이 병은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왜? 통정 허위 표시의 무효라고 하는 것은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해서 선의 제3자는 보호를 받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이 병이라는 사람이 선이이기만 하면 어떻다? 보호를 받게 된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실제 문제를 구성할 때는 장난을 쳐요. 이 병이라는 사람이 선의인 건 맞으나 이 자신에게 이 내막을 모르게 된데 일정한 과실이 있다. 이렇게 전제를 깔아줍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설명드릴 때 통정 허위 표시의 무효,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선의 제3자는 보호를 받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과실이 있든 없든 간에 어떻다? 바로 선의 병이라는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라고 해서, 다만 너무 쉬우니까 항상 과실이 있는 경우 이렇게 트릭들을 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슈, 29회 30회 연속 나왔던 것이 은닉행위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자, 갑과 을이 통정해서, 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을과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실제 갑과 을 사이에는 매매라는 것은 없었고요. 사실은 여기에 증여라는 것이 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즉, 갑이 을에게 이 부동산을 증여하게 되는데, 증여하게 되면 증여를 받는 수증자 을이라는 사람은 증여서도 내야 되고 하여튼 복잡한 문제가 터져. 그래서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갑이 을한테 지금 이제 매매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그러면 이제 매매 부분만 떼내서 보게 되면 이걸 우리가 소위 민법 108조에서 얘기하는 통정 허위 표시의 문제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다? 자, 등기를 넘겨받았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라고 일단 이렇게 가야 돼. 그런데 우리 판례에서는 이 사안에서 여기 증여라고 하는 것이 숨겨져 있다. 그래서 증여 자체는 유효한 것이 되기 때문에 설령 등기부상 원래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 사안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라고 할지라도 매매 자체는 무효가 되겠지만 증여 자체는
표시는 유효한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을이라는 사람은 다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라고 해서 29회, 30회 연속 나왔던 주제. 답을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자, 증여라는 것은 유효이고요. 매매는 뭐가 됩니다? 무효가 되겠다. 그럼 뒤에 얘기는 볼 것도 없는 거야. 을은 온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이 뒤에 새로운 법률 관계를 맺은 사람이 설령 악이라고 할지라도 당연히 뒤에 있는 사람은 다 보호를 받게 된다. 해서 다시 통정 허위 표시 무효라고 하는 것은 선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이걸 문장으로 표현하면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차피 을이 완전하게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되니까 이때 병은 이 내막을 알았든 몰랐든 어떻다 당연히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을 외워야 돼. 사안을 보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해봤자 못 외우니까 증여, 유효, 매매, 무효 딱 요 정도면 지금까지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내실 수가 있어요. 문제 구성할 때 매매, 유효, 증여, 무효 이딴 식에서 말장난들도 하게 됩니다. 해서 통정 허위 표시는 세 가지 출제 이슈 다시 가겠습니다.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무효로 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게 상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선의 제3자는 보호를 받는다. 이게 대원칙. 근데 이 선의 제3자의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가? 본인과 수익자, 본인과 제3자라고 나선 선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게 자 그래서 문제 구성할 때 선의 제3자인 걸 고르시오 아닌 걸 고르시오 이런 식의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 거는 종류가 너무 많아서 외울 수가 없고요. 아닌 거 딸랑 2개 본인과 수익자 본인과 제3자라고 하는 것은 소위 선의 제3자의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통정 허위 표시라고 하는 거 있게 되면 뒤에 선이 이기만 하면 제3자는 어떻다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통정 허위 표시가 확장된 형태가 은닉행위라고 해서 원래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하는 선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 그럼 매매 무효, 증여 유효. 그래서 을은 종극적으로 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럼 그 뒤에 있는 사람은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당연히 어떻다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해서 이걸 단순화시켜야 돼. 생각하지 말고 이걸 한 10번씩 계속 단순화시켜서 숙달될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험 문제를 풀지. 사례형 문제 나온다고 그래서 뭐 읽어보고 이거 안 돼요. 전혀. 그냥 다 공식입니다. 공식이고 그대로 공식대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해서 자 다시 갑시다. 상대적 무효라고 하는 거. 자 상대적 무효라고 하는 개념 선의 제3자가 보호받는 무효를 의미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통정 허위 표시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 자 상대적 무효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자 비진의 의사표시라는 개념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뭐냐라고 했을 때 농담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시험 질문에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어쩌고 저쩌고 골치 아파 그냥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농담. 그래서 이건 어려운 것이 앞에서 통정 허위 표시는 무효. 자, 반사적 법률행위 무효.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강행 규정 또는 이제 효력 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 무효. 이렇게 이제 얘기를 스토리를 잡아가게 되는데 문제는 뭐라고요? 지금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이게 유효냐 무효냐 했을 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경우수를 따져야 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고 하면 뭐가 되고 무효가 되고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 즉 선이 무과실의 상대방이다라는 전제가 쌓이게 되는 건 유효한 것으로 본다. 해서 제가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자 삼성 이재용 회장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라고 치고 이 사람이 돈 아주 많아. 그래서 을한테 농담으로 야 이번에 이제 여름이 지나서 요즘에 그 신문에 나오던데 하여튼 교도소 갈 일 없게 되면은 내가 그 기념으로 30평짜리 강남의 아파트 한 채 사주겠다라고 한번 30평 너무 심했구나. 그냥 자 오피스텔 하나 1억짜리 하나 사줄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십시다. 이게 유효냐 무효냐 해서 이건 경우의 수에 따라 달라져요. 이게 농담으로 이 사람이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농담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라고 한다면 어떻다? 이것은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그러니까 아주 재벌 회장님이 뭐 몇 억 정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분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그 상대방은 뭘 주장할 수 있다? 유효를 주장하면서 채무의 이행을 촉구할 수가 있다. 최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긴 사람이 야 내일 내가 너한테 1억 한자 현금으로 1억 줄게 라는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하십시다. 그러니까 가짜나 가지고 그래 줘 라고 해서 증여 계약이 성립했다.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뭐가 된다? 비진의 의사표시가 되고, 농담이니까. 근데 이게 유효냐 무효냐를 따졌을 때 그 사람 자체가 지금 1억을 줄 능력도 전혀 없고 등등등. 그러면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 농담이란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라고 하면 어떻다? 무효가 되게 된다라고 할 거. 그래서 이건 농담이라는 개념으로 해석하시면 돼. 그래서 이게 어려워. 비진의 의사표시하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유효냐 무효냐 이렇게 바로 치고 들어가 큰일 나. 이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가 되게 될 것이고 몰랐고 알 수가 없었다. 그럼 그건 유효가 되게 된다. 이게 첫 번째 출제 포인트. 이런 걸 가지고 나중에 문제 구성할 때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거 틀려. 취소할 수 있다는 나중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고 해서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 사고 있다는 의사표시, 사기 강박했다는 의사표시는 뭘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뒤에 지문을 보면서 거꾸로 치고 들어가셔야 돼. 그래서 비진의 의사표시에서 첫 번째 출제 포인트, 유효냐 무효냐 경위수를 따져봐야 된다.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으면 무효가 되게 될 것이고 몰랐고 알 수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어떻다? 유효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출제 포인트,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하는 거 포함되는 거 하나만 외우시면 되는 거죠. 일괄사직의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된다. 나머지는 다 1차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되지 않는다. 절대 이걸 읽으면 안 돼. 유일하게 우리 시험 16년 동안 나왔던 비진의 의사표시의 유일한 하나 딱 대시를 하는 게 뭐라고요? 일괄사직의 의사표시. 내가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 부장님이, 자, 갑이라는 부장님이 이 밑에 있는 직원한테 야, 너네 다 사표 라고 해서 자, 나뿐만 아니라 을병정 다 일괄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 을만 사표가 수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을은 뭘 주장할 수 있다? 나 농담이었었고 비진의 의사표시였었고 분명히 이것은 상대방이 농담이란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을 것이다를 입증해서 바로 사직서의 제출 자체를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사직서의 제출이 무효가 되어버리면 그것을 수리하는 행위 자체도 전혀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두 번째 이슈, 1차 비진의 의사표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유일하게 우리 시험에서 다뤄졌던 것은 일괄사직의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이 된다. 시험 지문에 점점점 비진의 의사표시이다. 이런 식으로 시험 지문이 구성이 된다고. 그럼 그 앞에 뭐 있어야 돼? 일괄사직이 있으면 오른편. 나머지는 다 어떻다? 바로 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두 번째 출제 이슈. 좀 어려운 게 세 번째,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에 대해서도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된다. 이 얘기는 자,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을 했다는 사실,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무효라는 얘기가 됩니다. 다시 갑시다. 비진의 의사표시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라면 어떻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대리 나중에 따로 묶어서 공부를 하게 될 주제인데, 자, X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하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X 부동산의 소유자가 됩니다. 그리고 을이라는 사람, 야야야, 네가 대리인이 돼서 이 X 부동산을 팔아다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대리권을 수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을이 병을 만나서 뭘 한다고? 매도인 날이다.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표시하고 매수인 날이다. 병이라고 표시를 하면 이게 이름하여 대리행위가 될 것이고, 대리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게 되면 갑은 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를 지고 병은 갑에게 대금 지급 의무를 지게 되는 관계를 대리행위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사안이 났어. 이게 1억 정도의 시가 1억짜리 부동산인데 을이라는 사람이 요거 2천만 원에 사라 이렇게 누구한테? 병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병이 이게 웬 떡이냐 싶어가지고 뭘 했다고요? 바로 매매계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금 200을 쐈다던가 이렇게 이제 갖다 하십시다.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대리행위가 유효하게 되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지게 된다. 1억짜리인데 2천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가 발생한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을 했다라는 것 전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을 했을 때는
비진위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 상대방이 이 사실을 대리권을 남용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 비용은 누구한테?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기를 청구할 수 없다. 하얀 이런 식이야. 원래 1억짜리 물건인데 갑이 을한테 대리권 수여하면서 이 물건 팔아주면 1,000만 원 줄게 라고 이렇게 공약을 한번 했다고 하십시다. 그럼 맨정신 가지고 있는 비용 같으면 분명히 1억 정도의 물건인데 9,000이나 뭐 9,500도 아니고 뜬금없이 2,000에 팔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다라는 사실을 최소 알았거나 최소는 몰랐어도 알 수가 있었다라고 판단하는 거고, 그러면 2,000만 원 주고 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무효의 문제. 다시 갑시다. 비진위 의사표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떻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즉 무효이다라고 그렇게 전제합니다.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이 최소한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어떻다고요?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이건 무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갑은 비용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의무를 지지 않는다. 대리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다?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3개 외우셔야 돼. 첫 번째, 비진위 의사표시 유효냐 무효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 두 번째 이슈, 바로 비진위 의사표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일괄사직의 의사표시, 이게 바로 비진위 의사표시다. 나머지는 다 비진위 의사표시가 아니다. 세 번째 어려운 거,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을 했을 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이때는 본인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청구할 권능이 없다라고 해서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니까 병의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서 이렇게 세 가지가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나머지 구질구질한 것들 보려고 하지 말고 3개라도 외우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본인이 외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봐야겠고, 이제 마지막 주제가 될 텐데요. 이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무효인 법률행위는 법적으로 전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전제가 되셔야 돼. 근데 이 무효인 법률행위라고 하는 거, 무효임을 알면서도 추인을 하는 경우가 있게 된다. 그 뭐냐면 앞으로 유효한 것으로 해줄게 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추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무효인 법률행위 중에서 추인할 수 있는 것이 있겠고요. 이 추인이 있게 되면 애초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추인한 때부터, 그때부터 더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게 된다. 우리 민법에서는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추인의 효력, 소위 장래효라는 개념이 이슈가 돼요. 다시 무효인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라는 개념과 상대적 무효의 개념으로 분류한다. 우리가 효력 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 반사적 법률행위 절대적 무효,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절대적 무효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대적 무효에 해당하는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추인 자체를 해도 안 되고 추인해봤자 아무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는 건데, 이제 가볼까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비진위 의사표시, 이거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야야야 내가 너한테 내일 1억 원 현금으로 쏴줄게 농담했습니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 10원도 없는데 무슨 1억을 준다는 얘기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래서 허허 웃으면서 어떻게 알았어 라고 얘기했어. 그럼 증여계약이 성립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건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으니까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그런데 이 다음날 이 아이가 갑자기 복권에 한 50억짜리 당첨이 된 거야. 전혀 몰랐었는데, 그래서 그때 다른 사람들이 다른 애들한테 내가 1억 줄게 라고 했을 때 다 비웃던 애들, 꼴 보기 싫어. 근데 거기에 콩짝을 맞춰주는 아이가 고마워. 그래서 어떻게 한다? 야, 원래 지금 어제 했던 얘기 1억 줄게 이 얘기는
비진의 의사표시 농담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너가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으니까 무효가 되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1억을 줄 의무, 법적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말이야, 오늘 당첨됐거든. 그래서 기분 좋아서 그런데 진짜 너한테 1억을 줄게. 왜? 유일하게 내 얘기를 들어주는 아이가 너였으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가 전개가 되게 되면 이걸 뭐라고 한다?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애초에는 그 1억을 줄 법적 의무가 없었지만은 추인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새로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그때부터 더 장래돼서 효력이 발생한다. 소급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무효이기 때문에 소급해서 유효가 될 수는 없어요. 소급해서 유효는 될 수 없습니다. 해서 장래돼서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을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문장으로 정리하면 추인할 수 있는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해서 그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면서 이 사람이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할 것. 이런 게 하나가 있겠죠. 자, 우리 아까 통정허위 표시도 무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선의 제3자 보호받을 수 있는 무효라고 논의가 됐었죠. 예를 들어볼까요? 갑이 채권자가 자신의 재산에서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야야야 네 이름 좀 빌리자. 등기 넘겨줬다 하십시다. 형식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근데 얘가 망해가는 거 아니까 다들 연락을 안 해. 다 피해버려. 귀찮다고 그래. 등기소 가는 것도 싫다고 그래. 그래도 친구라고는 을이라는 사람이 들어준 거야. 그래서 등기를 넘겨줬어. 그럼 현재 소유자가 누굽니까? 갑이 소유자가 되게 됩니다. 통정 허위 표시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그래서 여전히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갑에게 있다. 이렇게 봐야 돼. 을 명의 등기 자체가 아까 뭐라고 쓰니까 무효였으니까 무효인 등기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유자 갑이 되는데 얘가 또 복권 당첨됐네. 그래서 빚도 갚으면서 이제 어떻게 해? 이때 이제 등기 좀 넘기자고 얘기했는데 몇 놈이 쌩 깠거든. 근데 유일하게 귀찮음에도 불구하고 등기 받아준 이 아이. 자, 고맙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무효인데, 원래는 그 무효인데 이거 무효임을 내가 잘 알고 있거든. 공인중개사학원에서 배워서.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면 어떻다?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때는 추인이라고 하는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이라는 개념이 가능하다. 그럼 좀 어려우시는 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뒤에서 공부하십니다. 자,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사고 있다는 의사표시, 사기, 강박했다는 의사표시. 제목이 익숙해지셔야 돼.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사고 있다는 의사표시, 사기, 강박했다는 의사표시.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근데 취소권 행사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되는데 이 무효를 우리는 상대적 무효라고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약간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시험은 거의 안 나올 테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서 취소권 행사가 돼서 소급해서 무효가 됐을 때 나중에 다시 그 계약 유효한 것으로 하자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다. 그러면 어떻다? 이것은 장래돼서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게 된다. 가볼까요? 갑 이런 사람이 자 X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을 이라는 사람이 매수인 지위에 있게 됩니다. 갑이 을을 강박해서 사기 싫은데 반강제적으로 사게 만들었다 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 지금 을은 원치 않은데 이걸 산 거야. 원치 않은데 산 거야. 자, 그런데 이게 시가가 1억인데 한 1억 2천에 샀다 하십시다. 강박하면서 좀 반이 삥을 뜯은 거야. 자, 그랬을 때 이제 강박했다는 의사표시를 한 이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취소권을 행사하게 되면 이 계약은 무효가 되게 될 것이고 부당이득 판은 등기는 넘어가게 될 것이다. 취소권 행사를 딱 했어. 그런데 어머! 그 다음날 뉴스 보니까 그 토지 인근이 대규모 개발이 예정돼 있어. 알아보니까 이게 한 3억, 4억, 5억 가치가 있다는 소문을 듣게 돼. 하여튼 잘 되는 놈들은 넘어져도 그냥 꼭 그 기가 막힌 데 넘어져. 강박을 당했는데 대박이 터진 거야. 근데 아까 아침에 방정 떨어가지고 취소권 행사를 해버렸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얼른 다시 연락을 해서 뭘 하면 된다? 추인을 하겠다. 그냥 친구야, 내가 그냥 좀 손해보고 추인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야. 해서 이게 바로 통정허위 표시, 그 다음에 비진의 의사표시 중에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비진의 의사표시, 그리고
취소권 행사로 무효가 된 법률 행위에 대해서 추인하게 되면 애초에 다 무효했다고,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소급해서 유효가 될 수는 없어요. 애초에 효력이 발생 안 했다고, 그러니까 애초에 무효였는데 앞으로 장래에 대해서 어떻다 유효로 만드는 것을 바로 장래효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무효인 법률 행위의 추인이라고 하는 거, 이거 장래효. 그 다음에 같이 묶어서 봐야 되는 것이 기한부 법률 행위에 있어서 기한의 도래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시기부가 보통 되게 될 텐데, 자, 우리가 12월 1일 되게 되면 100만 원 줄게 라고 이렇게 증여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월 1일이 되게 되면 어떻다? 100만 원 줄 의무가 발생한다. 이게 기한부 법률 행위. 우리가 조건하고 기한이라는 개념을 공부할 때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장래 실현 가능성이 불확실한 것을 전제로 법률 행위의 효력 발생을 의존케 하는 것 등을 가리켜서 정지 조건부 법률 행위. 자, 시기부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은 기한이 독자 장래 실현 가능성이 확실한 것을 전제로 해서 바로 법률행위 효력 발생을 의존케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시기부 법률행위. 그래서 통칭하여 기한부 법률행위 있게 되면 기한이 도래했을 때 장래에 대해서 유효한 것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계약법 할 때 주로 공부할 주제인데 해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임대인이 해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장래에 대해서 무효가 되게 된다라고 할 것. 아마 여기서 제일 어려울 수 있는 게 이거죠.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를 했을 때 물권 변동 시기.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주로 등기법 얘기에서 한참 공부를 하게 될 주제가 될 것이고요. 자, 가등기 얘기 한번 쭉 달려보겠습니다. 가등기라고 하는 개념. 자, 앞에서 설명드릴 때 부동산,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 해서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가게 되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매매 잔금을 지급했다라고 할지라도 등기를 넘겨받기 전에는 소유권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갑이 을한테 등기를 안 넘겨주고 있다. 2달 후에 등기 넘겨줄게. 뭐 사연이 있어서 그래. 라고 했을 때 그냥 기다리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을 명의의 가등기를 하게 됩니다. 가등기를 하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은 앞으로 원하면 소유권을 꼭 취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을 명의의 가등기가 된 상태에서 갑이 이 부동산을 병한테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소유자는 누구였고? 갑이었었고, 그 다음에 등기 넘겨받은 사람이 병이니까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그럴 줄 알고 미리 을은 뭘 해둔 것이다? 가등기를 해놓은 상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가등기를 한 을은요, 나중에 갑에서 을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이행 판결 이런 걸 받게 되면 단독으로 갑에서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걸 이름하여 본등기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이루어진 등기 중에서 자,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등기관이 무효이기 때문에 직권 말소를 해버립니다. 을도 소유권을 갖고 을이 소유권 갖기로 하는 본등기가 있습니다. 병이 소유권 갖기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습니다. 두 개의 권리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을도 갖고 병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니까 이게 본등기 하면 순위 보존의 효력에 따라서 이 순위를 활용을 한다고, 이 순위를 활용한다는 얘기는 먼저 을이 소유권을 취득해버린 그런 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병은 갑에서 병으로의 등기는 있을 수가 없어. 갑게 아닌데 병한테 어떻게 넘겨줘? 그래서 이 등기는 무효인 등기가 될 것이고 등기관은 이 부분을 직권 말소를 하게 됩니다. 얘기 길어졌는데 가등기를 하는 목적은 뭐라고요? 꼭 이 부동산을 내가 등기를 넘겨받아야겠다라는 욕심을 가지고 있을 때 가등기를 해놓으면은 중간에 원래 매도인이 제3자에게 팔아버리더라도 결코 이 소유권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취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자, 가볼까요? 가등기를 한 시점이 2월 1일, 본자 갑에서 병 명의로의 등기가 3월 2일, 본등기가 4월 1일이라고 했을 때 을이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시기는 언제가 된다? 4월 1일 본등기 했을 때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취득하게 된다. 이 얘기를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후에 본등기를 했을 때 실제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시기, 물권 변동 시기라고 하는 것은 4월 1일에 해당되는, 뭔 얘기하고 있어요? 무효인 법률 행위의 추인이라고 하는 거. 기한부 법률행위에서 기한의 도래, 그리고 자 해지, 마지막 바로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후 본등기를 했을 때 물권 변동 시기라고 하는 것은 본등기를 했을 때부터 장래돼서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렇게, 물론 여기서 제일 중요한 이슈는요, 바로 무효인 법률 행위에 대해서 추인했을 때 이 효력, 바로 그 추인했을 때부터 장래돼서 다 유효한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표현은 이런데 이것이 갖는 의미가 바로 장래효다라고 하는 게 논의의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요, 지금 이제 절대적 무효 세 가지 보셨고요. 이에 대응해서 단속 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게 된다, 이런 거 보셨고, 상대적 무효라고 해서 통정의 표시 있었고요, 비진 의사 표시 중에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비진 의사 표시 등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이 무효인 법률행위,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데, 이때 바로 추인이 있게 되면 장래돼서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민법 전반에서 나오는 장래효는 요 네 가지. 물론 이제 조건부 법률행위 같은 경우는 원칙은 장래효고 예외 소급효 등이 있는데 문제 구성할 때는 조건부 법률행위는 다루기가 곤란해요. 그래서 요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이제 문제 가지고 관련한 개념들 설명드리겠습니다.